음악이 없던데. 아. 녹화가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희 얘기 잘 지금 들리시나요? 저희 안녕하세요. 목소리? 채팅에 소리 잘 들리시면 아무거라도 써주세요. 전달되고 있나? 아, 네, 잘 네. 들리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러니까 대치동 초등생을 위한 이제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초등이든 약간의 중등이든 전체적인 얘기들 학습에 관한 얘기들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 짜놓은 제목은 대치동 초등생을 위한 중고등 선행 전략 및 목표. 네, 이름이 거창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각각 파트별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SMED 원장이고요. 이성민 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저 먼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거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오신 분은 분위기 따라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 싶으시면 그냥 저희 말이 마무리 안 돼도 좋습니다. 채팅에 그냥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고 질문을 이제 최대한 이따가 후반에 또는 필요한 시기에 계속 저희가 이렇게 답변할 거고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들 어떤 식사든 뭐든 이제 아이들 점심도 챙기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2시에는 끝내는 거니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질문이나 그런 상황은 12시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요. 아마 전체적인 브리핑은 1시간 내외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오늘 한지연 쌤이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얘기 좀 먼저 하시면서 각각 이제 필요한 준비된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파트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큰 맥락에서의 얘기들을 가져갈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어머님께 저희가 어머님께 던지는 화두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머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선행이 나가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계획을 잘 못 세우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가 왜 선행을 하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요. 그냥 딴 친구들이 선행을 같은 학년 누구는 어디까지 했대 그것 때문에 그냥 선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왜 선행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그래도 좀 잘 이겨내 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선행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현실이냐면요. 자,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시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단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점점 이제 추세는 어려워지고 있죠. 일단 순서가 이렇긴 한데 수능부터 생각을 하시면 제가 또 이걸 다시 또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냥 내 감이 이랬나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매년 가형은 난이도가 작년보다 어려웠대요.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면 학교 내신은 당연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같이 대비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수능 기출도 변형해서 이제 내신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게다가 요번 4월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도 이번에는 이제 킬러 문항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다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고난도 문항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현실. 또 하나요. 근데 이게 난이도는 어려워지는데요. 고등학생들은요. 원래 늘 바빴어요. 일단 내신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고1 때 1학기 때 수학 상 전범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죠. 2학기는 수학 하 전범위. 고2 때요. 수학 1 이거 자체가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그걸 한 학기 때 그냥 다 끝내자는 거예요. 물론 내신에서요. 2학기 때 수학 2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는 거고요. 미적분이요. 그냥 고3 1학기 때 전범위, 시험 범위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3년 내내
사실 내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게 3년 동안 내신 준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수능 준비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능 준비하면서 원래 고난도 킬러 문제 계속 이제 정복하는 거, 논술 대비 짬짬이 해가는 거. 근데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엄청 열심히 있고,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거의 뭐 매달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씩 뭐 이제 뭐 정기 모의고사든 비정기 모의고사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념을 익힐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이 네, 나오는 거군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 과정을 내가 뭐 조금 더 다지겠다. 개념 안 나간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네. 왜냐하면 해당 내신의 킬러 문제나 뭐 학교 이제 유형들 그런 거 익히기에도 이제 시간이 너무 바빠서. 바쁜 거예요. 근데요,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뭐 우리 아이만 바쁜 거 아니고요. 다 같이 바쁘고 뭐 다 같이 난이도 높아지고 뭐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 조금 더 잘하면 돼요 하시는데요. 저희가 결국은 상위권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학년이 요즘 평균 한 300명? 좀 적은 학교들은 250명 좀 넘는 정도? 많아봐야 네. 최대 4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00명까지도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4%까지 이제 잘리는 거예요. 300명이라고 쳤을 때 한 12명, 300명이 안 되면 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0등 안에 드는 게 이제 너무 빡세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아이들이 1등급인 친구들이 뭐 3년 내내 1등급 이건 아니고 1, 2등급 왔다 갔다 또 좀 하니까 한 2등급까지 그러면 이걸 확장을 시켜볼게요. 2등급까지 포함하면 이제 상위 11%까지 해서 잘라지는 거거든요. 300명 기준이면 33등 안에는 들어 있어야 그래야 한 2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등급 좀 왔다 갔다 하려면 전교에서 내가 한 20등, 25등? 그 안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한 10등 안에도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좀 밀려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같이 어려워진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는 예전 인원수가 많을 때는 한 50명 안에 들면 괜찮았으면 지금은 10등, 15등 안에 들어야 된다 하는 예전에는 당연히 치열해진 거죠. 1등급이어야 좀 잘한다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요즘은 네. 2등급까지도 상위권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너무 10등이라는 것 적어요. 자체는 이제 너무 작은 거고 30등도 사실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잘하는 그 상위권 아이들도 항상 1등급을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제 실수하면 바로 2등급까지 내려가니까 계속. 네. 근데 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나 하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제 상위권이라 얘기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수투 좀 많이 본 친구들은 미적분까지도 봤어요 하는 상태로 이제 입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무조건 진도를 끝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권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 진도가 끝났는지 그냥 그 진도 자체만 확인을 해보면 와 중학교 졸업할 때 적어도 수투까지는 보고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1, 2등급 안에 드는 한 30명 내외냐? 아니요. 인원수는 더 많아요. 한 50명 정도까지도 요즘 이제 워낙에 어머님들께서 선행 이제 중요성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한 50명 정도까지도 이미 고등 과정이 다 끝낸 상태에서 사실 시험 범위만 보면 그냥 당장 수능을 봐도 상관없는 거죠. 이 정도 범위면 그 상태로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뭐 변별력은 뭐 실수 또는 수학적 이해력이든 뭐 약간의 그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좀 변별력이 좀 이런 생기는 50명은 시험 기간 때나 이제 학교 이제 다니면서는 사실상 킬러 문제나 최신 유형들 위주로의 학습만 집중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개념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인 거죠. 개념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는 내신 기간 혹은 이제 뭐 수능 대비하는 기간은 계속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50명 중에서 25명 강조 한 명 한번 찍고 가시죠. 이게 사실 좀 뒤쪽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일단 어머님들 그러면요. 제가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릴 건데 50명 정도가 선행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하신 상태에서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50명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50명. 네. 여하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선행을 하는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만 생각해 보면요. 일단 난이도 높아졌죠. 난이도가 높아졌으면 학습량은 당연히 증가하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내가 상위권을 이제 차지하기 위한 그 진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선행이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아마 어머님들도 이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선행을 해야 된대요. 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해야 된대요라는 얘기를 사실 저희의 얘기가 아니어도 어디선가는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까지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토 미적분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어느 정도 학년에 어디까지 공부를 해두면 이게 괜찮게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 설명드리는 학년을 구분한 건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요 해당 학년에 여기까지 선행이 안 나갔어요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이제 학습하면서 보여주는 그 가능성이 가끔은 저희의 상상력을 좀 뛰어넘을 때도 있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하고 공부하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건 각자 이제 아이들의 역량에도 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일단 대충의 기준 잡으시는데 조금 도움 되실까 싶어서 학년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경시 X는 뭐가? 요즘은 이제 경시가 필수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상 여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제 뭐 과고나 이런 쪽을 굳이 진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시는 그냥 이제 서브로만 좀 뭐 세미 경시 같은 과정들 그런 것만 좀 서브를 하면서 선행 위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시를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친구들을 일단 대상으로 큰 한번 생각을 그림에서는 해봤어요. 지금 미리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경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대략적인 커리 진행 방식, 진행 네, 그거 어떤 먼저 계획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이제 경시를 진행할 계획도 얘기하실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경시를 하고 싶다 할 때, 안 할 때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그 상, 네. 잡아주시죠. 거꾸로 네, 그 최종적인 부분부터 이제 내려갈게요. 결국 저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미적분 정도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가정하에 갈 거예요. 자, 일단 어머님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고등과정 같은 경우에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 이 과정 다 공부했었어요 하면서 너무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건 알죠, 그렇죠?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되는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머님 아무리 고등과정을 고2, 고3 과정까지 봤어도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수학 상하, 심화 문제는 유형이 또 달라요. 수상하고 수원투하고는 접근 방법도 또 달라요. 방심하지 마시고 입학하기 전에 수상하, 심화 반드시 시간 충분히 확보해서 복습시키세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이제 앞쪽에 있는 거는 네, 죄송해요. 네. 앞쪽에 있는 건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3, 2학기 때는 가장 집중적으로는 수상화, 심화 이제 시키시면서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 미적분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제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올게요. 미적분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미적분 그 전에 수투 한번 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중2, 3 과정에서 생각보다 선행을 많이 못 나가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진도를 못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 내신 끝나고 오면 다시 이제 감을 좀 찾아오는 시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선행을 나갈 수는 없다는 부분. 자, 그렇다면 저희는 중1과 초6 요 이제 두 학년 과정에서 선행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중1 때 수원, 수투 정도 볼 수 있으면 시간 여유 좀 괜찮죠? 그러기 위해서 6학년 때 수상화 기본하고 뭐 심화 정도. 조금 빨리 나가는 친구들은 뭐 여기서 수원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좀 차근히 완벽하게 좀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적어도 한 초 6학년 정도에는 고등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초 5 정도까지는 중등심화가 끝나 있는 상태여야 저희가 그 이후 과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고등과정 이제 대충 훑었다 말고 그래도 봤다 정도의 얘기는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경시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시를 하는 경우에 왜냐면 경시라는 것 자체가 뭐 입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경시를 하게 되면 대학교 수학 수준까지의 어떤 뭐 문제 유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도 접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정말 심화됐을 때 어떻게까지 복잡해질 수 있는지도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시에서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경시를 한다는 가정에서 하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최종 목표는 중학교 3학년 때 미적분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면 자, 뭐 중간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시를 보통 언제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초6이랑 중1 한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시키셔야 한 1년 정도는 경시 이론이랑 이제 뭐 그런 다양한 문제 유형들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훈련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시간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계획을 한 2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경시가 없는 경우에 한 초5 정도에는 중등심화를 끝내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했으면, 경시 생각하시려면 조금 서두르셔야 되죠. 한 초3 정도에는 중등심화가 끝날 수 있으면 그 이후 스케줄을 저희가 좀 괜찮게 안정적으로 좀 잡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걸 약간 그냥 시간상으로만 나열을 한 거기는 하고요. 이게 무조건 선행을 빨리 한다고 해서 상위권을 반드시 진입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로 선행을 미리 끝냈더라인 거지. 아유, 선행만 끝내면 무조건 그 상위권 안에 들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자, 그럼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등급은 한 10명 내외, 2등급까지 잘라서 한 30명 내외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50명 정도는 선행이 다 끝난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50명 중에서 누구는 1, 2등급 상위권 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그 밖으로 밀려날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이끌어가면서 아, 선생님 설명이 이해는 되고 내가 풀 때는 아직은 잘 안 풀리긴 하지만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까지 계속 문제 풀면 되니까 했던 친구들은 확실히 아무래도 한계가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해는 많이 되죠. 공식은 많이 암기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진정 상위권이 되느냐, 그건 저희가 물음표 좀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뭐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부모님 선행 어디까지 했냐고 했더니 미적분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1을 못 풀더라고 잘. 3-1 쪽에.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제 인강 같은 거 보면서 너 어때 이거 이해돼? 아, 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해서 계속해서 그 단계를 가서 이렇게 해서 봐서 미적분까지 갔는데 그 어느 하나도 자기가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아이도 있었었어요. 네, 극단적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행을 했다 안 했다의 어떤 기준점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것을 자기가 손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맞아요. 정도의 그 깊이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기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똑같이 선행을 하더라도 깊은 원리 이해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게 정말 관건인 거고, 이게 완성이 되어야 50명에서 멈추지 않고 25명, 30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1등급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나간다고 끝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50명 정도지만 사실 뭐 반 정도 가까이 된 친구들은 사실상 제대로 깊은 완성도 있기보다는 그냥 끌려와 있는 형태의 선행을 한 경우가 많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얘기의 시작은 도대체 선행을 할 땐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진짜 저희가 가져야 하는 그 물음표는요. 어디까지가 아니고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게 진짜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인 거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내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그 내내 가져야 하는 그 물음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지영 쌤이 일단 한 차례 준비한 거
내일도 하고 저는 화두까지 던져놨어요. 네. 제가 오늘 엄청 준비했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자, 어머니들 그러면은 기대하시겠어요. 자, 다음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어머니들이 질문이 어떤 뭐 완성적인 멘트로 안 끝나도 좋습니다. 뭐라도 이렇게 뭐 중간중간 댓글 막 이렇게 충격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것도 좋고 그냥 계속 반응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완성되지 않은 질문이든 아니면 중간중간 생각나는 어떤 형태로든 또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록했다가 다시 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은 지연쌤이 한 얘기가 그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 정도 선행을 해갖고 오고 그런 아이들이 뭐 경시 유무에 따라서 중등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그럼 초등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리 안내 나간 대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은 각각 어떤 형태로 조금 약간 그 공부들의 흐름이 좀 있을까에 대한 내용과 또 대수와 기하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생각하면 좋을까 이렇게 학년별로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이제 학습 전략의 차이.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초중고의 어떤 학습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미래 어떤 그 결과치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아이가 초등생을 거쳐서 중등, 고등 과정, 물론 과정을 각각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초등에서 배웠던 그 흐름을 보통 이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초등 과정에 따라서. 근데 초등, 중등, 고등의 과정은 분명히 구분될 만한 어떤 약간 학습법의 차이를 가져야 하는데 그 차이를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약간 그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치가 꽤 달라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초등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초등. 자, 일단 초등에 대한 학습은 그러니까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학생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뭐 초등학생들의 선행이지만 초등 과정은요. 간단한 어떤 연산들 그리고 아이디어 위주 그리고 용어 위주에 대한 어떤 학습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설명 듣고 그냥 이해가 됐으면 웬만큼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심화 문제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냐면요. 약간 사고력 문제에 대한 기반들, 그리고 공간지각 능력들, 막 블록 쌓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어떤 문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심화 문제는 약간 이런 형태의 기반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배우더라도 아이들이 그 성취도는 차이가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 자 보세요. 초등 쪽은요, 빠른 이해력.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암산 속도 뭐 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런 좀 뭐 전체적인 어떤 스피드가 좀 빠른 친구들이 굉장히 이 초등 과정을 배울 때 유리하고요. 실질적으로 초등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요. 아이들이 그냥 쫙쫙쫙쫙쫙 하고 초등 과정은 뭐 그냥 후룩 끝나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초등의 강조점은 그냥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머리가 좋은 아이들한테 그냥 단지 유리한 부분도 다소 있긴 있다. 초등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등은요. 중1, 중2, 중3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 과정에서의 어떤 그 목표나 어떤 그 준비 상태들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중1은 초등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약간 중등적으로 좀 재해석하고 네모 쓰던 걸 좀 X를 쓰고 그동안 알아서 쓸 법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 과정에 전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한 좀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수학적인 용어인 거죠. 결국 문자 사용한다는 게. 그리고 중2는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이론이랑 뭐 활용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중3은요. 이제 중3은 말 그대로 중3을 끝나면 고등인 거잖아요. 이 고등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중3 때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뭐 말 그대로 심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1, 2, 3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중등의 이제 학습의 특징은 뭐 점점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고 뭔가 이렇게 많이 이제 써내려 가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기존에 있는 초등 수학에서는 그냥 개념을 한번 이해했으면 어느 정도 적용할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건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화 유형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중등부터. 자, 그러면 이 심화 문제 기반, 중등 수학에서 심화 문제 기반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경시, 고등. 자, 경시적인 내용이 조금 이제 미리 담겨져 있는 내용,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내용들이 미리 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리고 어떤 문장에 대한 이해력, 뭐 중등 문장 더 긴 것들 되게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거 잘 못하잖아요. 네. 설명을 다 해주면 풀 수 있는데 스스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연산. 연산도, 그러니까 이 연산이라는 게 그냥 뭐 곱셈 빨리 하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식이 길어요. 그래서 막 분수 계산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답까지 갈 수 있는가? 식을 다 세워도 답까지 갈 수 있는가도 또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딴 길로 이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가던 길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중등 심화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중등의 하죠. 심화적인 문제 기반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고요. 성취도의 차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였느냐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기서 타고난 어떤 지능이나 기본적인 수학적인 역량의 차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재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꼭 다 수학 잘하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연산이나 뭐 초등과정 할 때 머리가 빨리빨리 막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 않던 친구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꽤나 달라서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방법으로 트레이닝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물론 지금 그 방법을 다 뭐 여기서 얘기보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할 건데 초등 쪽은 어떤 과정을 써내려가는 부분이 약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등 과정서부터는 자신이 풀어내는 과정을 서술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이 보이게끔 해나가는 걸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고등까지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등. 네. 중등 전반의 수학 내용을 응용 범위로 당연히 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어느 걸 끌어다 써도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래서 중등 전체적인 내용이 당연히 응용 범위로 등장하면서 깊은 수학 원리랑 뭐 이론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긴 풀이, 진짜 막 풀이가 긴 풀이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과정을 막 써내려가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논문을 써야 돼 이렇게 쭉. 그런 과정 문제들이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기반은요. 고등 쪽 역시 그런 심화 문제들 중에서는요. 약간 경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에 있는 내용들을 섞은 거. 근데 보통 이제 중등에 있는 대수적인 내용을 많이 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에 있는 상당수가 중등의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고등 대수에 집중하면 되는데 중학교에 있는 도형 문제랑 섞어 놓은 심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응용 문제를 보는 거, 문장 이해력. 약간 뭐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 보면 이제 지문 이만해서 그 논리구조상 빈칸 채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약간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장 이해력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자, 성취도의 차이는요. 당연히 이제 중등 수학의 완성도. 중등 수학까지는 못했지만 고등부터 잘해야지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등 수학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서술력. 그리고 유형별 노하우. 이건 어떤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문제마다 어떻게 풀어야지를 새로운 전략을 짜진 않아도 돼요. 뭐 이것도 진철쌤도 아마 준비하셔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라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마다 풀 수 있는 그런 툴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성취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또 서술력 부분에서도 이제 같은 놓치기 쉬운 게 과정만 잘 쓴다고 서술력이 되는 게 아니고 고등에서는 증명을 요하는 문제들도 또 대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증명도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그 구조를 잘 본인이 짜서 과정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개념 이해 사실 중요합니다. 개념은 절 이해가 덜 됐지만 문제만 위주로 푼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사실 수학에서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 네. 스스로 얼마나 풀었는가. 그럼 뭐 헬스랑 비교해 보자면은 뭐 이 비유가 보통 제일 재밌어요. 엄마 나 오늘 헬스장 가서 정말 무거운 역기를 선생님이 드는 걸 1시간 동안 보고 왔어. 그게 이제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동기부여와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은 되는데 그래서 넌 얼마만큼 운동을 했니? 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 실질적으로 예. 학생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헬스를 등록하면 자꾸 트레이너만 점점 튼튼해져요. 저는 강한 동기 말고 지출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그래서 스스로 풀어봤느냐. 자, 그럼 여기서 초중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잡아보죠. 그러니까 초등 쪽은 초반에 이제 수학적인 뭐 분해, 스피드 그리고 암산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식도 간단해요. 땅땅땅땅 하고 끼워 맞춰서 풀고 약간 사고력처럼 이렇게 해서 풀고 하는 친구들 유리한데 중등부터가 그 시작인데 중등부터는 자신의 그 올바르게 완전히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하나하나의 과정을 서술해서 자기의 풀이 과정이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부족한 걸 찾아내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써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또한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것을 많은 유형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많이 풀어냈느냐. 누군가의 설명을 들어봤느냐.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설명 듣거나 뭐 답을 봐서 정리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는 얼마만큼 해봤느냐가 그 수학적인 사고에 수학적인 그런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가끔 중등이나 또는 고등까지도 그 초등의 수준 어떤 학습 방법으로 계속 끌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중등이나 고등까지도 수많은 내용을 암산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객관식이면 숫자를 대입해서 항상 풀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건 올바르지 않고 결국은 사실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 올바른 방법으로 얼마만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그 성취도가 쌓여 있느냐가 중등과 고등으로 봤을 때 그 성취도의 차이를 실제 만들어낸다. 네. 자, 이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수와 이제 기하의 학습법 전략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학년별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초등, 중등, 고등에 대한 이렇게 각각 파트로 나눠서 좀 한번 상황을 봤고 이번에는 중등 기하와 대수 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시간이 많은데요. 12시 원장님이 제한 시간을 거셔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듣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늘 좀 주제도 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약간 경직돼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들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중학교 대수 파트에 대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학습 목표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학교 대수는 저희가 이제 최종 과정인 그 고등 과정의 학습을 위한 초등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중등적의 어떤 개념 정리와 확립,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수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죠? 뭐 저희가 미지수를 잡아서 기하에서도 어떤 도형의 성분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대수가 쓰일 텐데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도구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뭐 이런저런 수학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대수의 역할인데 그 도구들을 어떤 도구들을 준비해 줄 것이냐. 네, 거기에 플러스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도구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넘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수학 능력이라는 게 이 두 번째 거 도구를 활용하는 문제와 이제 연결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이 대수라는 게 어쨌든 의미가 그렇습니다. 수를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문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파트예요.
그러면 그 문자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활용 문제들에 대한 해결 중요성, 그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대수는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스스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업이어야 하지 않겠냐.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학습 전략으로 이제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5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파트별로 아이들이 초등과정 내용과 좀 다른 그 중등적인 개념의 이해, 원리, 그리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자, 또 풀이 과정의 서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또 활용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아이들이 지금 수준이 다 다른 상황일 거예요. 선행을 하고 있지만 그 활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단계별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최종 목적지인 고등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자, 첫 번째는요. 파트별 개념 이해와 요약. 자, 이 개념의 이해라는 건 어쨌든 아이들이 처음 중등과정을 학습을 하면 수업을 통해서 익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떤 선행학습 전에 선선행학습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하거나,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마 어머님들과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가정에서 꽤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개념에 대한 처음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리고 그 개념들, 배웠던 내용들을 앞으로 대수 파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SM에서 저희가 대수 수업을 하는 뭐 간단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수 로고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이야기고, 요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그 중등 개념의 대수 총량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화를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워요. 하지만 1학년이나 2학년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웠던 주요 개념들을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도록 간단한 무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사용하죠. 아빠는 LG 팬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대답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 로고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대답을 스스로 이끌어내게끔 하면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특히 대수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개념 요약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이 줄줄줄줄줄 써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번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좀 스피드 있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정리해가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업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딱 배우고요. 심화 과정으로 나갈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한 정돈이나 이런 복습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은 수업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그 대수 개념들을 머릿속에 착착착착 제자리에 정돈을 해 놓으면서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도구 활용 능력을 만들어주자. 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네,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아니, 어머님들도 이렇게 배우셨을까? 일단 네, 옛날부터. 저도 아빠는 유지이긴 했습니다. 학생들부터. 네, 제가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네, 일단 이렇게 로고화 시켜놓은 것들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서 복습, 개념에 대한 복습, 정돈, 네, 이런 형태의 수업을 강조드리고 싶은 어떤 아이들이 거고요. 스스로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계속 그 상을 제시해 주는 거기도 하고, 또는 제가 중요한 건 선생님과 호흡할 때 이건 뭐지 하는 그런 계속 강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 그냥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 뭐였지?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이런 시각적인 걸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이거 뭐야? 너희가 대답해봐 하면 알아요 하는 거랑 입으로 나오는 게 다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완성도도 또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 학습은 이거 알지? 내가 아니라 그럼요. 이거 뭐야 했을 때 그거는 이거요. 뭐예요? 네. 라고 하는 그 맞아요. 대답을 얼마만큼 이끌어내서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학습은 이게 인풋 들어갈 때보다 이렇게 꺼내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정리가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을 대수든 모든 학습에 사실 많이 녹여 있어야 그렇죠. 되죠. 네. 화려하네요. 네. 와. 자, 요 페이지는 그 이제 로고와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이제 수학에서 대수 쪽에 어떤 파트별에 대한 개념 확장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는 책. 아까 로고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아이들이 요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요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함수를 배운다면 너희가 1,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웠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면서 네, 아이들이 함수가 이렇게 전개됐었구나라는 네, 완성을 해보는 학기별 정돈하는 개념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적으로 함수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게 함수가 중1 때 좌표평면 배우고 1년 지나서 중2 때 1차 함수 배우고 1년 지나서 중3 때 2차 함수 배우니까 이게 한 중3, 2차 함수 정도 시작될 때 아이들한테 함수가 뭐였지? 그게 어디에 어떻게 그려졌었지? 뭐 함수를 어떻게 해석했었지 할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었고 이거 우리가 연결해서 할 거야 그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서 또 아이들이 좀 맥락이 잡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그림 그려주는 것도 굉장히 좀 수업 시간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수 수업을 할 때 함수에 대한 이 마인드맵을 아이들에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게 완성형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정돈을 해주고 싶은 페이지는 이게 중간중간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하고 개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페이지 한 페이지를 딱 완성을 하고 나서 2차 함수 단원을 들어가면 당연히 수업의 몰입도나 아이들이 대답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도 물론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학 문제들에 대한 난이도에 따른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이나 이제 아이들의 문제 난이도가 다를 텐데 어떤 개념을 익힌 후에 기초, 연산, 응용 문제들은 그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될 거고 이제 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이제 이 심화 문제들입니다. 이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 대치 지역에서의 또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고요.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심화 문제를 풀 때는요. 저는 최소한 어머님들이 아닌 아이들의 의지가 일단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심화 문제를 아이가 풀어내려고 하는 의지와 고민한 시간 투자가 없다면 그게 아이 머릿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그 풀이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 후에 고등과정을 공부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패턴상 위에 있는 정석의 뭐 예제 문제 풀고 밑에 유제 문제 푸는 형태로 따라하기 형태의 수업들만으로 아이들이 이 심화 문제를 가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는 계속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희 아이가 숙제할 때 고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 수업해보잖아요. 수업 시간에 심화 문제 풀면서 자 너희들 이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각자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자면 생각보다 아이들 굉장히 그 시간에 알차게 써요. 근데 숙제할 때는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숙제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일단 패스.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라도 먼저 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화 문제가 집에서 숙제할 때는 어머님들 보시는 상황에서는 저희 아이는 고민을 하기 싫은가 봐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적인 여유, 기회 그리고 그걸 이제 조금 짤막짤막하게 해서 지겹지 않게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심화 문제 풀 때 진철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심화 문제들에 대해서 수업에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도전이나 이 심한 문제들도 역시 과제로 있었을 거예요, 일부. 그러면 그 문제들은 최소한 아이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확보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 고민을 해보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풀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어떤 부분까지 아이가 했는지, 여기서 생각을 전개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너가 요걸 한번 활용해 볼래? 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 대수 로고의 한 파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야, 요거에 관련된 문제야. 한번 얘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뭐 미지수를 잡았는데 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또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요걸 활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야 라는 어떤 단계별로의 힌트를 제공해서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하나씩 해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저는 이 심화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여기까지 했는데 막혔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그다음 무슨 얘기할 것 같아 하면 애들 의외로 대답해요. 가져오는 거죠. 맞아. 네. 선생님 그거요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재미가 아이가 있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화 문제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어려운 문항, 극심화 문제,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문제들은 저희가 뭐 2-1이나 3-1 수업을 할 때 얘들아 뭐 예전에 대명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경험시켜주면서 이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로 또 접근하는 거야. 이런 걸 한번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난이도별로 학습을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서술의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주요 과목 중에 서술형 문항으로 100% 출제하는 시험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하시지만 이게 수학일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들마다. 이미 많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초등과정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등과정은 초등학생이 하는 중학교 수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과정의 문제를 푸는 습관처럼 연산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는 거를 아이들이 풀이 과정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는데 논리적으로 아이가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그거를 어떤 불필요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압축해서 간단 명료하게 적어 나가는 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그런 말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진학 예비고일 설명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고1이 돼도 우리 아이는 달라지지 않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게 고등학교 되면 아이가 뭔가 제대로 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없애주시는 멘트였거든요. 이게 풀이 과정이 초반에 자리 잡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게 굳어진 상태로 중등 과정 쭉 나가게 되면 이게 갑자기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가급적이면 중1 과정을 공부할 때부터라도 그 교재들별로 서술형 문제들은 풀이를 해보고 그 과정을 점검을 받고 이런 형태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에서 이제 과제라든지 서술형 이제 수업 후에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첨삭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제가 중톡을 할 때마다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라는 게 이게 어머님 최초로 등장하는 게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이 방정식 활용 파트 중1, 중2, 중3 과정에 부등식 활용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활용 문제들은요. 아이들이 대수 파트를 배울 때 다른 단원들하고 좀 다르게 최초로 아이들에게 뭔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해야죠. 문제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들을 아이 스스로 정돈하고 요약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필요 개념들 물론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의 역할이 중요해요. 미지수를 잡아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이 없다면 그 이후의 과정,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은 본인이 배웠던 개념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활용 파트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고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자 사용해서 식 세우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초등 거고. 과정에서 되게 잘했던 아이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이게 안 되잖아요. 중등 넘어왔을 때 네, 식을 상당수를 사용한다는 거. 암산으로 하려고 하고 특히 저는 머리가 좀 좋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쪽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많은 예를 되게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머리가 좋아서 암산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방에 딱 나와요.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요. 초등에서는 거꾸로 풀기를 해요. 이게 되려면 이걸 뭘로 나눠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에 뭐가 해야 되고 이렇게 푸는데 중등은 완전 거꾸로잖아요. 처음에 미지수를 잡고 관련된 식을 세워서 그거를 나누고 거기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초등이랑 이 풀이 과정이 이렇게 위아래가 완전 뒤집혀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을 잘했던 친구들이 그게 잘했다는 건 개입을 너무너무 체득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등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문장제들은 당연히 고등까지 나오는데 고등에서 이걸 훈련시키는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마치 기하가 고등까지 사용되지만 중등에서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이런 활용 문제를 어쨌건 좀만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어떤 단원이 펼쳐지더라도 똑같잖아요. 뭐냐면 개념 하나 익히고 원래 할 수 있는 활용 능력 쏟아붓고 새로운 개념 하나 등장하고 활용 능력 쏟아붓고 네, 근데 그게 중등에서 진짜 연습 안 많이 해야 되면 돼요. 새로운 개념을 익혔는데 활용은 여전히 안 되고 갈수록 활용 안 되고 사실 그런 활용하고 미지수를 다루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답이 맞았다고 동그라미고 그 아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정말 그 시계 형태를 갖춰서 풀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인다. 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이들이 그 방정식 활용 파트에 정답을 낼 줄 알면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모님들도 이제 오해하시기 쉬운데 가급적이면 조금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파트는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예, 과거에 어머님들이 공부하셨던 것도 잘 기억하셔서 아이가 해낼 수 있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사실 이 부분 노하우 선생님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잠깐 올려놨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이거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활용 파트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조금은 예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니까 애들 금방 또 이거 배우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대충 뭐 식이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 않고 몇 번만 이거 해주면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뭐 이 활용 파트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들어왔던 신입생들 중에 이걸 기억해서 수업 시간에 말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과정으로서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수업이 이제 중등 대수의 정말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를 아이들도 뭐 요즘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자, 근데 그 후에 앞으로 아이들이 고등과정에서 이 내용을 너희가 어떻게 펼쳐나갈 거야? 라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같이 던져줬을 때 아이들 관심을 갖고요. 이게 내가 지금 배우면 끝이 아니구나. 이걸 빨리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라는 수업의 집중력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중등 과정에서는요.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때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고등 과정 처음으로 수업할 때 예를 들면 물어봅니다. 야, 다항식 연산을 배웠어요. 덧셈, 뺄셈, 곱셈 다 배웠지. 다항식 나눗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럼 대부분 안 배웠다고 대답해요. 근데 실제로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파트가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이고 나눗셈을 아이들은 이미 익히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전달해주면서 보여주고 이런 수업이 일단 대수에서 중등 대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쭉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수가 뭐 중등이 다르고 고등이 다른 게 아니고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고등 대수의 학습 전략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지마다
스스로라는 글씨가 몇 번씩 나오는지 제가 세고 싶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 보면서 그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근데 이게 대수 파트, 중등 대수 학습 전략이잖아요. 학습 전략. 어떻게 학습해야 하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이 대수학 능력이라는 거, 자, 활용 파트 포함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미지수 정해야 해요. 식 만들어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도구들로 활용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 대수 능력을 완성시켜주는, 그게 바로 중등 과정의 대수라고 좀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약간 가볍게 한마디 이렇게 넣고 들어가자면 네. 어머니 춤떡 들으신 분들이 네. 그래 스스로가 중요해. 일단 모든 학원을 다 끊어. 오늘의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사실 저는 학원 안 다니고도 스스로 많이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되는데 요즘 어떤 학습이라는 게 해야 될 경험, 뭐 유형에 대한 거 방식을 그걸 빠르게 탁탁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도 있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따라가면서도 그냥 따라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많이 직접 풀어냈느냐 그거 자체가 이제 결국 그 학습의 실력차를 만들어낸다. 그동안 쌓여져 있는 많은 학습들의 어떤 가진 노하우들을 하나도 없이 그냥 너 혼자 다시 그걸 너 혼자 전자제품 만지면서 아이폰까지 개발해봐가 아니라 거기까지 만들어줬고 그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스스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살짝 뭐 그냥 재밌게 일부러 얘기한 거지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얘기 한 번만 더 해도 되나요? 스스로 하세요. 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 남자가 공룡에 대해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5살이라고요. 5살. 그리고 그 후에 한 번 또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아들이 5살일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오늘 중특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리한 거예요. 네, 스스로라는 표현을 한 번만 더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는 좋아요. 재미도 있으셔야 되니까 라디오 사연을 들은 게 기억나네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장래희망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장래희망이 공룡이라고. 초등학교. 장래희망.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엄마 난 커서 공룡이 될 거야. 자 기아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얘기. 자 일단은 기아는 저 사실 간단히 준비했어요. 제가 기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저 혼자 1시간 이상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여러 과정, 단계, 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좀 짧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누가 기아를 잘하는가 그냥 거꾸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아의 연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학생. 연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에서 많이 질문해요. 자 얘들아 내심이라고 딱 제가 두 글자 던집니다. 너희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르니? 안 떠오르거든요. 저는 좀 시간 지나서 미래에는 여기 이렇게 뇌 활성도나 그런 거 있잖아요. 뇌파 그런 거가 약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그 아이가 얼마만큼 뇌가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약간 어떤 애 딱 보면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띠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사망 상태로. 야 너 뇌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전 그런 상태 진짜 왜냐면 좋겠다. 야 내심이라는 말 들었을 때 어머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안 나요. 보통 그냥 사과라는 그 글을 들은 거고 사과가 뭔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과 그 말 듣고 빨간색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모양들을 막 생각하고 그 특징만 막 이런 것들을 애써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아 내심 또는 문제 내심 써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읽는 순간 보통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심 글자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내심 보고서 전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 당황합니다. 야 너희 내심이라면 이 문제 내심에 관련된 거네. 내심은 내저문의 중심이고 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각이 90도 더하기 2분의 각이고 S는 2분의 RL인데 어떤 걸로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야 한다. 그걸 계속 하려고 노력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래야 문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지 생각하지.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네가 풀린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성질들 또는 이거가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그런 연계성을 잘하고 있다. 잘하는 친구들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용어랑 개념을 명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경시학원에 다니고 있다, 어디서 배웠다, 중등은 다 끝냈다, 수많은 학생들이 봤는데 저의 첫 질문 이겁니다. 너 RHS 합동에서 H 알아? 그러면은 H가 애들이 90도 높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미 뭐 어디 경시학원까지 다니고 있다라는 건 이미 수도 없이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학적인 그 합동 조건을 다루는 그 단어의 뜻도 모른 채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아마 계속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중간중간 알았을 건데 헷갈렸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의 수학이 약간 뿌옇게 갔을 거예요. 본인은 뿌옇다고 느끼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개념이랑 용어에 대해서 진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안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잡아줘야 되고 잘한 친구들은 이게 명확하다. 그림에서 성립하는 기하적인 성질을 좀 패턴화 시켰다. 기하는요. 아이들이 좀 좋아도 합니다. 약간 좀 따지고 보면 소설책보다 약간 만화책 느낌? 웹툰? 그림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림에서 딱 보자마자 상당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림만 딱 보자마자 성립한 어떤 기하적인 성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 잘 안 풀려요. 그렇다고 문제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문제 다 읽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조건들이 나와 있기도 해서. 그래서 그림마다 성립하는 어떤 조건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패턴이 딱딱딱 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논리적인 서술이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 저 이거 풀었어요. 설명해봐. 제가 풀고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떤 서술이 가능한, 그 줄마다 서술 가능한 형태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이론은 물론 진짜 다른 친구들은 약간의 경시 이론 정도까지도 더 담고 있습니다. 요런 친구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기하 학습 전략. 너무 급하게 넘어갔네요. 혹시 어머님들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워낙 중요한 거여서 네, 이런 아이들이 잘한다. 자, 요거 한번 더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하 학습 전략. 기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암기해야 할 개념과 이해하고 응용해야 될 개념을 좀 구분해야 한다. 자, 이게 좀 뭐 제가 늘 이런 얘기 많이 이제 하는데 모든 개념을 암기하거나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만 넘어가기에는 전략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너 이걸 확실하게 암기되어 있고 내가 물어볼 때마다 계속 꺼내 쓸 수 있어야 돼. 야, 가계이등분선 정리 뭐야? 잠깐만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종이펴서 다시 유도해서 아, 이거네요. 능력이 좋은 아이긴 하지만 문제 풀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개념은요. 이제 여기서 암기, 이게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집마다 다양하게끔 다양한 공식들이 막 등장을 해요. 저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공식 외우면 안 돼. 그 공식은 네가 외우는 순간 이게 무슨 공식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그거는 외워서는 응용력이 오히려 줄어. 맞아요. 원리만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돼. 가끔 절대 앞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이상한 공식을 외워서 적용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대수도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미적분 같은 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들 보면 좀 뭐 출판사 얘기해도 되나? 뭐 강한 게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센 교재가 있잖아요. 뭐라고 고소할까? 트릭자집 센 네, 되게 센 어떤 뭔가 약간 그런 교재 같은 경우는 거기 개념에 이게 공식이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고 하면은 책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엄청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숨어 있지만 책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규칙성으로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걸 잘 누가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건 대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걸 잘 구분해주는 게 저희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원리를 통한 개념 이해. 어느 하나를 배울 때 저는 근데 얘기 많이 하는데 너 이거 어떻게 배웠어? 어떤 애가 선생님 이거는 그냥 얘 더하기 얘잖아요. 그래요. 맞아. 이유 알아?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배울 때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면 설명을 했는데 네가 원리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니? 아니면 원리를 안 들었니? 했더니 그냥 이 공식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그냥 결론만 들었어요. 이게 무슨 수학이냐? 그러면 안 된다. 수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쌓여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하나조차도 이게 이런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다. 가끔 그런 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원리까지 얘기하면 요거는 너희한테 너무 힘들어. 이 원리는 뭐 중3 과정 갈 때 들어갈 때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기억하고 중3 때 집중적으로 보자. 가끔 그런 게 일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하나는 원리를 듣고 그 원리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패턴화된 어떤 공식으로도 정리해놔야지 기하가 되는 거지. 원리를 안 들은 채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어머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응용 심화 문제와 경시 유형 문제 구분.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그냥 응용 심화 문제였고 충분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집마다 계속 신유형, 뭐 경시 문제, 뭐 심화 문제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그냥 응용의 끝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경시 이론 책에 있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숫자만 대입해서 넣어놔. 신유형인 것처럼. 아이는 끙끙대죠. 안 풀려요. 안 풀리는데 경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교재요? 네. A 급하게 너무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A 급하신 것 같은데.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럼 이 드립이 준비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와 경시 문제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구분 안 되고 그냥 막 풀면 아이들이 좌절도 많이 하고 되게 헤맵니다. 그걸 좀 구분해주면서 이건 경시 유형이기 때문에 이걸 너는 이렇게 해서 해야 돼. 막 그런 구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림에 의지 않고 논리적으로 구하기. 기하가요. 그림이 있으니까 특히 중2까지 유독 이걸 더 잘해요. 아이들이 그림에서 얼마처럼 보이고 그 얼마처럼 답을 쓰면 거의 다 맞아요. 어머니들 막 좋아서 우리 아이가 문제 막 쭉쭉 풀고 진짜 빨리 풀고 아무 과정도 안 쓴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답을 구할 수 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큰 거고 그래서 기하가 그 그림에 의지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막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눈에 보이는 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림이랑 좀 달라 보이더라도 논리적으로 자기가 구한 값들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 중에는 그림을 비율 같은 걸 안 맞게 그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서 유추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친구들도 사실 생각보다 좀 있고요. 그래서 잘하려면 그림에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설명을 듣고 이제 설명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왔습니다. 스스로. 요거 끝나고 저희가 뭐 스스로 학습 이런 걸 런칭하는 거 아니죠. 자, 얼마나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봤는지 이게 학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설명, 엄마, 나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설명을 들었어. 물론 그렇게 이끌어주는 과정도 중요한 수준의 학습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너가 얼마만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니? 네가 한 건 얼마니?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모든 학습이 이 학습은 풀지 않고 듣기만 해도 끝난다라는 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초등 쪽은 좀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들어보고 간단한 적용만으로도 쭉쭉쭉 넘어가도 되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학의 상당수는 저는 뭐 중등부터라고 보거든요. 중등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초등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흩뿌려 놓으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연습하는 느낌? 그 정도라고 좀 봅니다. 자, 좀 기하는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오늘 또 질문 답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사실 제 기하 단계별 수업은 뭐 기하 1단계, 2단계, 뭐 2.5단계, 3단계 이렇게 있고요. 3.5단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자세히 지금 얘기 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단계별로 각각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어떤 걸 어떻게 들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은 저희 이제 상담진한테 이제 학원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세히 안내 드리고 각각의 필요한 과정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혀 있다. 이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머님들 중간중간에 네, 질문 지금 저희 다 적고 있습니다. 거 있으면 네. 남겨주세요. 계속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어서 고등 쪽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중등 대수하고 고등 대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학습 전략 그냥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고등이 됐다고 갑자기 뭐 강사가 따따따따 넣어주면 학생들이 그걸 쭉쭉쭉 빨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고등 쪽으로 가면서는 풀이 과정은 더 많이 길어지고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개의 개념들을 막 가져와서 걔를 이제 연계시켜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몫이 점점 이제 더 커지고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기하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중간에 대수도 그래요. 그런 게 대수도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고등 상하보다 이제 새로 배우는 거 있죠. 뭐 수원, 수투, 미적분 이제 이런 거에서 각종 공식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가끔 이제 친구들 보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 늘 나오는 비슷한 문제에서 그 나오는 비슷한 유형의 답을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계산 결과인 거고 그냥 우연히 그 유형의 문제가 몇 번 나온 것뿐이지 항상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학습 전략은 두 분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저는 같은 맥락이 고등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정도의 말씀만 좀 드릴 건데 이 고등에서도 학습을 할 때는 약간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똑같아요. 스스로. 네. 학생이 직접 풀게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야 되는 건데 그걸 강사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끌어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개념학습이요. 네, 맞아요. 고등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빠짐없이 다 공부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원리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에서는 서술력이 그냥 계산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풀이 과정을 쓴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증명이 대놓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손으로 정리하는 게 되지 않으면 증명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은 워낙에 처음 배우는 내용들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관련 있어 보이는데 조금 헷갈리고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조금 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등에서는 아까 되게 예쁘게 로고도 이렇게 땅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마인드맵 전체적으로 쫙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등 같은 경우는 그게 장황하게 조금 설명돼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공식도 그냥 결과만 딱 이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성립할 때 그 공식이 이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돼서 결국 그걸 그러면 잘 정리해줄 새로운 도구가 필요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뭐 예전에 많이 썼던 건 아이들 그냥 정말로 이제 노트에다가 자 판서해줄게 이거 개념 쭉 정리해 뭐 필기해 너 이거 뭐 글씨가 왜 이래 뭐 이제 이런 거 했었다면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도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눈이 부셔졌네요. 개념 노트 저희가 정리해놨어요. 이거 뭐 워낙에 저희가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던 건데 이제 고등은 선행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책이 정석책이죠. 늘 어머님들께서 항상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게 학생 때도 그렇고 학부모가 된 지금도 그렇고 정석책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정말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정말 열심히 보면서 찾아내야 거기서 중간중간 그 중요한 정리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 때 그게 안 보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정석책을 보면서 엄마 이거 소설책처럼 잘 읽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로 개념 노트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희는 이제 고등 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 정리된 개념 노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책은 안 들고 다니는 거죠,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리된 그 개념서이기 때문에 뭐 정석책하고 병행하면서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본인이 공부하다가 뭔가 헷갈리는 어떤 유형 혹은 뭐 어떤 개념이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가면서 정리된 거 이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도 결국은 키워줘야 돼요. 여기 어머님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것도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석책을 똑같이 이제 기준으로 할게요.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아무래도 정석이 메인 교재인 상태에서 이제 부교재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개념을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증명줄도 배우고 또 끊임없이 이제 공식 암기들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중등에서 연결되는 것들, 중등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중등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 멀리까지 어떻게 돌다 보니까 답이 구해지고 막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물론 답을 구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지금 수학자가 밟은 그 길을 똑같이 밟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은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 수학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다 배워야 된다는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바르고 효과적인지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이도 해주고 접근하는 방법도 설명을 하고 또 숙제를 할 때는 그 방법을 잘 썼는지 계속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배울 때, 왜냐하면 고등은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젠 학생의 몫이 조금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는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똑같이 문제를 읽을 때도 자, 이 조건이 있을 때 우리 무슨 공식 썼었지?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이제 고등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문제 속에서는 뭐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문제를 풀 때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는 그런 패턴화, 공식화가 좀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앞전에 보여드렸던 개념 노트에도 정리가 돼 있지만 문제 풀 때마다 개념 노트 볼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백지에 문제 하나 있을 때 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생님이 요만큼 힌트 주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그 방향을 좀 잡아주거나 하면 학생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계, 보통 이제 저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일 메인으로 다루기는 해요. 이제 부교재는 뭐 학생들에 따라서 블랙 레벨 정도를 다루기도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강사는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거의 조력자 수준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력 적성 연습 문제인 경우에도 뭐 어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동안 배워왔던 건데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조건을 좀 숨겨놓거나 계산이 좀 복잡하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 전에 배웠었던 것부터 끄집어내면서 이런 비슷한 게 있었고 너희들 그거 가지고 고민해봐, 시도해봐. 거기까진 좋은데 여기서 조금 방향 잡자 하면서 결국 본인 스스로 네, 연습 문제까지 풀 수 있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정석 수업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기본 과정 수업보다 실력 정석 수업을 조금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연습 문제가 많기도 많지만 난이도가 높고 판서하려고 하면 과정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큰 칠판이 있을 때 뭐 칠판을 다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3문제, 4문제 뭐 이렇게 판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실력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제 푸는데 칠판 하나를 그냥 다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려고 하면 일단 선생님은 어깨가 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아 우리 선생님 잘 푸시네. 아유 나 필기 열심히 했네. 하고 집에 가요. 그게 이제 학생들의 실력이 되냐 이거예요. 저희가 정말로 정석이라는 책을 사용하는 게 직접적으로는 이 근방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정석 실력, 그러니까 그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가 내신 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이기도 한 거고 또 하나는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은 이제 어머님들 비교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마 이렇게 채점하거나 그러시다가 가끔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연습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약간 응용돼서 이런 식으로 시중 교재에도 심한 문제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석이라는 책은 어떤 좀 메인 기준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교재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은 건데 언제까지 선생님만 소화를 하냐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시면 실력이 늘겠죠. 근데 아이들이 필요하고 싶은 거니까 정말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아간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갈수록 선생님들은 점점 단계적으로 역할이 줄어야 되고요. 선생님의 판서 양이 점점 줄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그러니까 뭐 실력 연습 같은 경우에 1시간,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안에 한 15문제 풀기도 바빠요. 그 수업 시간 안에 학생들은 고민하는 시간, 본인의 고민을 점검받는 시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내가 푼 방법 말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학생은 점점 본인이 푸는 양, 본인이 생각하는 양을 늘려가고 선생님들은 점점 조력자로 빠지면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뒤에서 좀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학생 스스로 다만 이게 중등보다 고등은 난이도도 훨씬 높아요. 한 번, 2번 복습한다고 해서 고등 과정이 다 완성될 거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만큼 강사도 조금 그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요만큼 끌어줄게, 요만큼 더 끌어줄게, 이만큼 더 끌어줄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걸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세분화 좋지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적인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정석책을 끝내는 게 기간이 뭐 훨씬 길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조금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결국은 보면 저희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도 많이 풀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을 때 늘 항상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고등 과정까지 해서 할 땐 진짜 너무 싫었는데 싫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어디 뭐 씨땡땡 뭐 경시학원에서 선생님 저 되게 입반 테스트 잘 봤어요. 뭐 높은 반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경시관 갔어요. 또는 뭐 어디 그런 친구들은 뭐 늘 저희 입시해서 입시 어디 가가지고 어디 뭐 학교 갔어요. 이렇게도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 저한테 이렇게 고등 다졌던 친구들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선생님 저 학원 요 앞인데요.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뭐 지금 학교 다니는 거에서 뭐 고등 그러니까 1학년 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그때 뭐 많이 연습했어요. 그런 얘기들 해주면 사실 너무 고맙고 안 까먹고 와주는 것도 기특하고. 뭐 설마 그 친구들이 다 폴로 바지라고 올려왔던 건 아닐 거고요. 사탕 좀 주시면 안 돼요. 오는 애들도 있고 지나가다 화장실 쓰러 오었다가.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인사해 주는 것도 사실 너무 고맙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약간 뭐 자긍심이랄까, 약간의 뿌듯함을 좀 가지게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고등에서 뭐 이 외에 더 전략을 뭐 세분화해서 말씀드려봤자 앞쪽 두 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받아드리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일반 컬이랑 저희가 제안하는 공부 방식 프로그램은 이렇다 얘기 드리고 빠르게 질문 다다다다다 하고 목표 시간을 뭐 약간 오버할지라도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거 이제 가볍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제 공부 컬이가 보통 3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보통 주 2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센이랑 A급을 그냥 학기별로 이렇게 쭉 진행한다. 물론 이런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어떤 뭐 특강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상 기본시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얘기를 뭐 많이 드리다기보단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 우리가 이제 스스로 풀려면요. 아무거나 어려운 문제 던져주고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계단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에 계속 잘 도착하고 그것의 문제들을 잘 나열해 주는 게 중요한 건데 A급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게 되는 게 물론 저는 샌도 개념서로는 좋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떤 트레이닝이나 뭐 유형들을 좀 익히는 걸로 괜찮지만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걸로 잘못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해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엄청난 위인 규칙 따라하기 그리고 이제 A급이라는 거는 저는 A급을 봐서는 안 됩니다를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A급 봐야 할 시기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서 그걸 풀어야지 그냥 그 A급을 먼저 그렇게 접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만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따라가고 정작 자기 손으로 푼 양은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좀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 정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 정도로 이제 공부하는 게 적절할 거냐? 저희가 이제 잡는 그 안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주 2회 수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는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각각의 과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주 2회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하 따로 대수 따로 이렇게 커리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간이 좀 이제 섞이긴 합니다. 개통으로 이제 좀 진행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학기별로 진행하는 수업 회차는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원리해설, 기본서로 원리해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와 일품으로 해서 약간 이제 응용 심화로 이제 다시 이제 쭉쭉쭉 하는데 여기에서 있어서의 학습은 저희는 다 똑같아요. 주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 개념 잡아주고 아이가 최대한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수업을 하고 심화 문제인 경우는 학원에서도 시간 재면서 아이들한테 풀어볼 기회 주고
힌트 주고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 자극을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그 자극을 줘서 최종적으로 심한 문제들에 대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여러 별 단계별의 어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중등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등과 이제 기하 대수부를 좀 구분해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A급 상위권이라면 좀 A급을 경험하는 게 당연히 좋긴 좋다. 그렇죠. 대신 그거를 왜 처음 배울 때 그 개념이 채 잡히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하느냐.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잡힌 시기에 이제 A급은 이제 후반에 들어가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야가 좀 이렇게 네, 넓어지는 상황. 요 정도 시간에선 주 1회 정도로 하고 한 3시간 정도 잡아도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쭉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을 진행하면서 기하도 기하 1단계, 2단계 이제 뭐 사실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일부러 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같이 진행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중등에 대한 내용도 다시 총정리되고 그걸 기하를 기본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되고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기하에 대한 심화를 정리하는 이 수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문제를 배우고 풀 때도 그런 눈을 갖게끔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자 기하는 A급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게 당연히 좋긴 합니다.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기의 차이죠. 시기의 차이인 거고 보통 그게 초반에 들어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물길이 나지 않았는데 압력만 높이면 어디론가 이상하게 튀거든요. 이상하게 막 물길이 이상하게 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단계를 직접 풀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들이 A급으로 사실 3-2까지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저한테 이제 다시 앞쪽에서부터 다시 배웠는데 너 예전에 A급 했다며 했더니 그땐 그냥 가서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군요. 쓰고 그냥 왔어요. 그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되게 똑똑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은 이렇게 거치고 기하는 거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냥 오픈 수업으로 그냥 할 때랑 약간 팀 수업 형태로 할 때의 전략이나 그 시기는 좀 다르고 그 시기에서는 A급은 여기 이제 기하 3단계 하면서 같이 부교재로 사용합니다. 기하 3단계 정도로 보는 눈을 갖췄을 때 A급은 자기 손으로 거의 다 풀어내요. 저는 중요한 거는 멋지네요. 내가 A급 너희한테 다 강의해 준 적 있는 거 지금 당장 저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해줄 수 있지. 중요한 거는 아이가 뭐 심지어 필기도 할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해한 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만들어내느냐가 좀 중요한 거고 고등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고등 수학은 저희가 자 상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 1단계, 2단계, 수학 상하 3단계, 수원 수투 사실 쭉 계속 선행은 더 있어요. 있는데 이 수학 상하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석, 기본 하고 그냥 실력 보고 하는 학습이 필요하고 괜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고서 괜찮으면 그걸로 바로 가고 근데 저희가 좋기로는 정말 단계별로 아이가 많이 자기가 풀어내면서 그 개념을 하나하나 자기가 그냥 어려운 설명을 들어봤어요. 나중에 어디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선생님 앞에서 그냥 떠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전략상 좋지 않다. 아이가 스스로 얼마만큼 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에서는 이 기간은 비슷합니다. 보통 수학상 3개월 이렇게 보면 한 번 쭉 보는데 반년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쭉 보면요.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가요? 상 기본부터 실력까지를 보통 한 1년 거의 정도 1년 코스인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딱 1년 정도 코스입니다. 19부터 30, 19부터 30 똑같죠? 단계를 조금 더 다른 근데 친절하게 이것들을 이렇게 밟으면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12시, 12시 한 10분 정도만 질문 교류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이거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자, 어머니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자 뭔가 이렇게 시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뒤에서 이렇게 아무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들 빨리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뭐 이런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아. 자, 이거는 가능하면 어머니들도 보고 적었으면 좋겠어서 보고 이렇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서 하나하나 네 답변도 드리도록 해볼게요. 어머니들 뭐 질문 많이 쭉 이 정도 이렇게 질문 일단 드렸고 추가로도 어머니들이 이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써주시면 그것까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말이 빠른데 빠르게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KMO 경시 준비 전에 수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원. 최소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수원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물론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 것도 이해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수열. 이쪽에서 네, 수열과 관련된 얘기, 점화식과 관련된 얘기가 다뤄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접했느냐 접하지 못했느냐가 결국은 이제 KMO는 대학 수학까지 연결이잖아요. 그 대학 수학까지 확장되는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수원은 선택이기는 한데 보고 갈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초등. 자, 초등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사실 이제 초등 심화는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심화 많이 하고 하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안 되고, 전 실제적인 어떤 수학의 어떤 제대로 된 그 시작은 중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초등 쪽은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뭐 디딤돌이나 뭐 가능한 뭐 좀 더 심화까지 한다면 뭐 최상이나 뭐 그 정도로 해서 보면서 쭉쭉쭉 넘어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워낙 이제 책 읽듯이 이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 문제집들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고 아마 뒤에 연결되는 질문도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고 조금 더 심화까지 한다면 어떤 3%나 어떤 사고력 정도 교재를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초등 쪽에서 나오는 그런 수학은 도구적으로 미지수도 사용하지 못하고 평면의 어떤 기하를 사실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사고력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학을 아무리 심화까지 팔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심화는 중등과 고등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초등 쪽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똑같은 질문이 중등을 계속 심화할까요? 고등으로 넘어갈까요? 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질문 대답일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심화를 당연히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심화가 100% 완성될 때까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고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시야가 확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만나는 수학적인 세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시야를 확장시켜 준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등을 한번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다시 중등 심화를 보면 안 보였던 게 훨씬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 초등 심화에만 얽매여 있기보단 중등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 초등 심화로 왔을 땐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당한 시기에 그 다음 선행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 거죠. 다음 1-1 개념반은 없나요? 사실 저희는 뭐 이 선행 부분이 이게 저희가 사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반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픈 수업들을 사실 그렇게 마음껏 양껏 잘 많이 못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어머니들이 비슷한 진도인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오픈을 열어줄 수 있나요? 또는 팀 수업으로 할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많이 반영해서 계속 시간표를 짜도록 할게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1부터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초등 쪽 선행학원에서 1-1 정도까지 챙겨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1-1을 중등 쪽에서 알려주고 싶은 강조점이나 그것도 다르긴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와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중등 시중교재 추천. 저는 어머님들이 교재 질문하실 때 무슨 책을 봐요 말고 아까 저희 했던 얘기 있죠. 어떻게 봐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중교재를 저희가 콕 집어서 이거 보세요라는 건 정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안 좋은 교재냐? 좋은 교재면 A급 안 좋은 거야?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각각 문제집마다 풀 수 있는 그 전략, 그 난이도 분포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합니다라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주냐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추천 이게 쉽진 않은데 요즘은 웬만한 문제집들 이 문제집은 근데 참 너무 다 이상이유는 많진 않아요. 다 구성은 괜찮은데 약간 문제집마다의 스타일상 어떤 전략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 하나하나 어머니들이 지금 던져주는 것 자체가 또 꽤 긴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여서 오히려 개통에 대한 얘기를 원장님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통 수학은 효율적인가? 이건 그러니까 대수하고 기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통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죠. 원래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울 때 각각을 집중하는 장점, 그리고 각각을 계속 까먹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개통이라는 것은 기하 쭉, 대수 쭉 하면서 가끔은 선행이랑 상관없이 그냥 기하 쭉 이것도 있고 대수 쭉 하고 심지어 대수 쭉 하고 나중에 기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하와 대수를 흐름은 끊지 않고 뭐 각각 주 1회씩 해서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형태가 있는데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한 학기 한 학기 뽀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그런 이렇게 하나씩 끊고 가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심화로 개통을 묶어내는 방식도 괜찮고 그렇죠. 개통은 심화해서 가는 거죠. 또는 아예 이거는 꼭 개통이라고 보기보다는 각각 선행할 때 학기별로 끊지 않고 이렇게 각각 요일별로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대수, 목요일은 기하해서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가는 학습 방식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화로 정리하는 어떤 지금까지 배운 게 이런 거야 큰 틀에서의 그림은 이거야는 당연히 심화 쪽에서 좀 더 강조될 부분. 또 기하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은 개통이라고 묶을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인데 그게 학년별로 진도를 이만큼씩 끊었다는 느낌이 좀 있죠. 큰 틀에서는 다 닮은 큰 겁니다. 틀에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개통으로 진행을 하는 교육 과정이 만약에 바뀐다면 네.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를 확장하고 식에 대한 연습을 한 다음 대수에 대한 연습, 방정식을 풀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함수에 관계해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순차적으로 배우는 느낌에서 함수만 만약에 아이들이 쫙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 아직 모르고 네,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이 네. 순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총정리하면서의 의미도 필요하고 그렇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특히 대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울 때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하하고 대수는 분명히 접근 방식은 다른데 중요한 건 대수도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개통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분명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눈으로만 문제를 풀어요. 답은 맞아요. 식쓰지 않는 것이 반복됩니다. 중2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중3부터 실수가 많아요. 왜냐면 중3부터 과정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또 루트도 나오고요. 맞아요. 고등 과정이 되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렇죠. 불가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기의 차이지 언젠가 무너진다. 중2 때 무너지냐, 중3 때 무너지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얼마만큼 이 능력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과정을 써내려가게끔 잡아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아이가 저학년이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네, 식을 쓰면서 네, 한 문제 저는 고학년이어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다음 고학년이어도 여기서쯤에서 네. 오늘 상담 학원은 2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 지금의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 지금이 오늘이에요. 이번 질문 아까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해주신 것 같아요. 7번. 이 교육과정 저는 저희가 사실 이 교육과정들이 이제 2020년이죠. 네, 2020년인가? 22년 교육과정. 네. 네, 고1 같은 경우 25년부터 적용이 네, 실제 된다고 합니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곧 대혼란기가 한 번 또 찾아올 겁니다. 실제 교육과정에 책은 교과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출판사들은 결국 그걸 또 내야 하고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혼란들의 과정이 좀 있을 건데. 근데 사실 이 행렬이 네, 생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게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는 아직은 한동안은 현재 있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과정대로 진행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긴 할 거지만 좀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어머니들이 요청이 있을 때나 아니면 곧 언제 조만간 어떤 시기를 봐서 개정 교육과정 저희 편집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조각들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편집을 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얘기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실제 행렬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행렬이 정말 뭔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선형대수라는 말씀까지 드릴 필요가 없나요? 대학교 과정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전 과정 고등 과정에서의 행렬은
단순한 어떤 연산들이 조금 나오고 성질 몇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수나 식에서 적용됐었던 그 성질들이 행렬에선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들 조금 공부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것도 이제 네,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엔 저희가 이제 확장해서 집어넣는 걸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국어나 이게 아니더라. 그 경우의 수 확통 파트 선행 방법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경우의 수 확동 파트, 경우의 수 확동 파트로 선행 방법은 경우의 수 전문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년 과정에서 만약에 확통을 배우게 되면 그때 경우의 수 고2. 네, 고2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확률에 대한 경험을 한 이후에 고2 때 배우게 되면 3년에 한 번 배우는 거. 이게 참 아이들은 거의 그러네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방법 중에는 2-2 때는 어쨌든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뭔가 감각을 한번 살렸을 거고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아이들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2가 되기 전까지 확통에서의 뭐 그 미리 선행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수원, 수투나 미적까지 공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도 경우의 수 확통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기하하고 비슷하게 계통으로 묶어서 다루어줘야지 학기별로 교과별로 그렇게 끊는 게 정말 연계성이 참 사실 경우의 수만 배웠을 때 그 경우의 수에서 갇혀버리는, 물론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울 때 경우를 잘 나누는 그 부분은 물론 약간 성대경시 스타일의 초등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미 잘하긴 합니다. 근데 경우를 잘 나누기도 하는 정도가 끝이 아니라 사실 이론들이 되게 많고 그것들이 흐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연결되는 그 수업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고2 과정의 선행을 네. 저희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중1이든 중2든 아이들이 배우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신도 거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아마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면 너무 갑작스럽게 배우면서 좀 혼란이 오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정돈해주고 아이들이 확률 쪽에 대한 감각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수업을 중간중간에라도 뭐 특강이든 이렇게 저희 조합 수업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은 아니고. 경우의 수는 사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경우를 잘 나누는 거나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회차를 그렇게 많이는 안 잡아도 되거든요. 공부할 때. 대신 명확하게 딱 잡아줘야 되는 그 수업. 네, 진철쌤이 4월 23일 개강이 있잖아요. 4월 23일 아무튼 일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네, 지나고 있어요. 4시. 이거 한 페이지 만들어 놓을 걸 그랬네. 자, 영재거나 아니더라도 K무 입문까지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경시의 선택의 유무는 난 경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미리 정하고 그냥 질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시 디지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행에서 심화로 넘어가면서 경시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 문제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시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은 고등 수학까지는 당연히 이제 고등 수학 상학까지는 잘하고 그 상태에서 세미 경시 수업들이 있습니다. 제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2단계도 사실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하겠지만 기하 제 수업, 기하 3단계의 수업들이 그런 세미 경시 조합 수업이나 저희 그런 세미 경시의 수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더 심화로 확장된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지 보면서 판단해도 되고 저는 아까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시에 그렇게 좀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시간적인 계산으로도 좀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시의 그 결과 뭐냐면 우리 아이는 선행을 많이 못했지만 경시까지는 했어요라는 부분이 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쨌든 그런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랑 그런 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등 KM 한 1차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볼 수 이제 그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제 대수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는 고등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좀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으니까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뭐 직감적인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경시를 한다 하면 보통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간접적으로 한다고 해도 1년 그만큼의 필요하죠. 이제 시간표에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학습 스케줄 짤 때 그만큼의 시간을 좀 비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행 정도와 아이의 지금 수학의 뭐 그 완성도나 그런 거하고 좀 비추어서 결정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됩니다. 내신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자, 초5 아이 중등과정 시작하라는데 극심화 학원을 유지할까? 저 이제 경시 같이 하는 학원, 기하 1단계 수업은 어디까지 하고 가능한가? 일단은 극심화 학원이 중등과정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센이나 A급이나 뭐 그렇게 한 번에 간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상당수 그 문제를 아이들 쫓아서 겨우겨우 집에서 도와주거나 뭐하거나 결국은 과정 제대로 쓸 수 없이 그냥 끌려가네. 안 됩니다. 그럼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는 시간도 아깝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좀 무기력해지고 학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풀 수 있는 이 단계를 잘 놓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경시학원 같이 이제 뭐 초등의 경시냐 중등의 경시냐 그걸 중등과정 시작한 아이가 바로 경시랑 같이 하는 것도 조금 경시랑 같이 하는 학원.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돼 뭐냐면 학원들이 경시까지 있는 학원이 있는 커리가 있고 앞쪽에 있는 학원들이 뭐 중등이나 고등 위주로 하는 학원들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학원 하나 정하시고 거기서 10년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경시 학원도 시험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경시 학원에 하는 곳에서는 앞에서부터 배우면은 잘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오히려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덜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도 저는 좀 많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경시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따로 있고 사실은 한 학원에서도 약간 관이 다르면 그냥 다른 학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대수 특히 이제 고등 과정을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시를 같이 하는 학원들은 상대적으로 선행 쪽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 오기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시 학원에서는 우리는 경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하고 솔직히 저는 운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선행 쪽 하는 사람들 좋은 선생님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좋아요. 그냥 오세요. 라고 해서 그냥 반별로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런 선생님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개념을 배워야 한다. 그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 시기이다 하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시를 가야 되는 거지. 병행이라는 부분 혹은 이제 그 학원에서 메인이 아닌 이제 그 과정을 뭐 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이것도 학생이 역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잘 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뭐 늘 아이들은 정답은 없죠. 네. 아이들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도 다 다르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좀 많기 때문에. 아니 질문의 답변 수보다 생성의 속도가 더 많아요. 10번 일단 볼게요. 수업 후에 학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기하 1단계 이거 얘기해요. 기하 1단계는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 추천은 한 2-1 정도 하고 있거나 2-1 정도까지 한 친구들이 좀 좋긴 하고요. 조금 더 빠르거나 연산 정도 가능한 친구들은 아이마다 좀 다릅니다. 저희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10번 수업 후 학습 시간이 부족하대요. 꼼꼼히 다지는 게 맞죠. 중3 기하를 들어가기 전에 중2를 소화하고 중2- 네, 중2는 혼자 한번 소화해보고 문풀 시간을 주는 것이 맞나요? 저는 이제 뭐 혼자 하냐? 야, 너 이 문제집을 푸는데 누군가 약간 케어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약간 이끌어줬어. 도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혼자 했어요. 약간씩 부족하거나 오류 있는 방법으로. 이것도 꼭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기는 혼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고 물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끌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잘 해주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약간 그런 아이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순서가 조금 아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심화를 막 그냥 커리상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미리 또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조금은 균형이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간이 보통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뭐 저희 학원 뭐 시험도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라벨 이거는 늘 잘 안 풀리는 문제집이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등 블랙라벨 언제 완성되냐? 내신 대비할 때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라는 쪽이기는 해요. 넘어가 볼게요. 실력 수학상은 몇 번 정도? 사실 저는 몇 번 해서 그걸 완성도 있느냐? 물론 이건 있겠죠. 수학상을 갔을 때 단계를 잘 거쳐서 자기 손으로 많이 풀 수 있게끔 수준까지 만들어내면서 배웠다. 그럼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는지. 잘만 본다면 2번, 3번만 봐도 충분해요. 물론 연습 문제 기준으로 해서. 잘만 본다면. 넘어갈게요. 기하 1, 2단계 수업을 들으면서 2-3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기하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2-나 3-를 배우기 전에 학생들이 좀 적합하고 기하 2단계는 1단계를 배운 후나 그런 2-나 3-를 잘 배운 다음에 후반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오픈 수업에서나 어디 다른 수업과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제 기하 1 들어갈 시기에 그 1을 타고서 쭉 진행하면은 각각 2-3 다른 학원을 공부하면서 그게 채워질 겁니다. 근데 혹시 약간 팀 수업이든 아니면 저희 이제 정규반 쪽으로 아예 같이 공부할 때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다 딱에 맞게끔 저희가 짜 드릴 거니까 그거는 연락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기하 특강반. 중간 입반 가능한 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서도 반마다 특징이 달라서 그리고 테스트 먼저. 네, 저 학원 연락 주시면은 중간 입반 가능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빠진 부분을 나중에 채우는 것도 과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 중등으로 넘어가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테스트. 저는 이제 이 테스트가 사실 뭐 그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냥 어떤 뭐 중등이나 어떤 뭐 아이들 이제 성취도 평가하는 그런 학력을 진단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일부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시험을 보고 이 아이가 다만 정답률을 떠나서 과정이랑 뭐랑 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실력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네, 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반을 진행할 경우 수학상하 블랙라벨 수학 상하 3은 뭐죠? 3단계요, 블랙라벨. 3단계 블랙라벨을 이렇게 보는 게 나을지 수원을 병행하는 게 나을지. 현재 이미 경시를 진행하고 있다면 수상화 블랙라벨이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원은 경시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선행을 조금도 안 나가지 않아요. 사실 주 1회라도 수학 선행을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수원도 결국은 해야 합니다. 네, 둘 다 해야 됩니다. 중등 자체 교재가 있나요? 이건 저희 수업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중등은 시중 문제집으로 이렇게 하긴 하고요. 대신 그것들을 좀 서브할 수 있는 약간 어떤 뭐 아까 로고든 어떤 마인드맵이든 그런 뭐 기하는 공식 노트든 그런 자체 교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고등은 근데 이제 정석이라는 교재의 특성상 네, 자체 교재로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연산서로 예습을 하는데 기하는 미리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기하 1단계입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초사인데 중등 선행 중에서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초등은 최상위등 기하 완성도를 높은 길어요. 자, 네, 이거 찍어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중등 선행 속도가 오래 초등을 심화한다고 해서 중등이 갑자기 잘 풀리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하고 중등은 결이 달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거꾸로 이렇게 어떤 그 결과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면 중등은 그걸 뒤집어서 식을 미지수 잡고 세우는 것부터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중등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아마 뭐 대수적인 뭐 그런 식을 사용하고 문제를 뭐 해석하고 그런 게 아직 조금 소화가 덜 되는 뭐 그런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학생을 안 본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근데 최상위로 한 번에 4-5문제 빼고 아이가 이제 완성도 있게 풀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초등을 또 보실 필요는. 그리고 이제 중등의 학습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개념을 배웠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아이를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저희 준비한 얘기,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까지 되게 많이 자리 지켜주셨네요.
저희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아우, 계속 저는 음. 어머니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답변 드릴 수 있게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계속 마련하고 이렇게 문자 나가고 하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네 유튜브 채널 뭐 구독도 해주셔도 좋고 네. 네 그리고 학원으로 상담 주시면은 네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대치초 뭐 이렇게 문땡땡 학생 어머니 네 받았고요. 상담 오거나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도 또 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인사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